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그 핵 협상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와 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오늘날의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배경은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미국답지 않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텍사스에서, 그리고 미네소타나 시카고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하루만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세계 전쟁에 휘말리고 있으면서 과연 미국의 힘이 동맹들의 지원이 없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세계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라고 할 것 같지도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3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농담이었다는 말로 끝을 맺었고, 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날 듯 하다가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잘 했는지 아니면 양국 간의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극악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휴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이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난카이 지진이 7월부터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일단은 80%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지질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책을 쓰다가 책이 이제 원고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이것저것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군사 퍼레이드, 그리고 LA에 있었던 시위,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에 대한 피습,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일단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마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하는 사람이지만 경제에도 정치 경제라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만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그려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몇 말씀을 올리고,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도 몇 말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봤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팔레스틴과의 대립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국가 정상분들에게 각각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이슈와 엮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그럴 일은 없지만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고 금리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사실을 왜곡을 잘 하세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군사 퍼레이드 할 때, 연설을 하실 때 군대가 먼저 생겼고 그리고 정부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776년 조지 워싱턴이 미 육군 사령관으로 취임할 때, 총사령관으로 취임할 때 그 전에 먼저 대륙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영국에게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군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신은 헌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화와 타협이고 자유가 우선이었지 군이 앞장을 서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많은 군인들이 요즘 모병제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아서 모병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775년 6월 14일 날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을 창설하기 전에 먼저 대륙회의가 있었다는 점, 따라서 국민과의 대화가 먼저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만큼을 충분히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을 민간 외교나 경제 활동에 군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병하셨는데 거기다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 800명의 해병대 병력까지 동원을 하는 것을 신청을 했고, 근데 이 내용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 그러면 위헌이다고 그랬습니다. 위헌이다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회하지 않고. 근데 이게 지금 텍사스,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여러 곳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조치,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치가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밑에 깔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그거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케어하는 게 우선이지, 불법 체류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3국의 외국인들이 미국의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을 꿨던 이유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미국을 보고 갔기 때문에 꿈의 나라라 그랬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믿었던 게 미국의 250년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거의 사례 하나를 갖다가 감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때 LA 폭동 사건이 1992년에 났었습니다. 1992년에 LA 폭동 사건이 나고, 이번에도 에릭 트럼프인가요? 한인타운에서 방어하던 사진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아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한 것을 우리 한인회에서 함부로 우리의 정신을 도용하지 않았으면,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声明을 발표를 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연루된 경찰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LA 한인 교민사회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인분들이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조지아 아틀란타 쪽으로 많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콜라도 덴버 쪽으로도 많이 가셨습니다. 텍사스 쪽으로도 물론 가셨고 시카고 쪽으로 가셨습니다만, LA 폭동 사건을 경험한 한인들은 LA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교민들이 아틀란타 조지아와 그리고 덴버 콜라도로 이주하셨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었다 그러면 당장 주방위군을 파병을 했겠죠.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주지사의 요청이 있었을 때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파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방군이 4월 29일부터 시작된 폭동을 5월 2일쯤에 이제 주지사의 요청으로 파병을 해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연설도 했습니다. 왜 내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니 카슨 쇼라고 하는 그 쇼가 있는데 LA에서 하는 방송입니다만 ABC에서 방송을 하죠. 그 카슨 쇼에서 사실은 자니 카슨한테 훈장을 수여하려고 그러다가 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LA 쪽이, 그래서 그 행사를 나중에 백악관에서 수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국민을 우선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비추기보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저는 미국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마치를 기억하시면 미국이 어떤 사회고 어떤 경제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기축통화를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고, 취임하자마자 25% 관세를 던지고, 그 날짜를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국식의 방식이냐를 놓고 미국의 어떤 지식인들도 말하지 않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은 이제 패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는가? 다시 말하면 달러화의 위상도 끝을 봤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경제를 보고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치를 보고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 2개를 집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미국 달러화였고, 또 다른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달러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달러화의 종말론까지 나오면서 뭐 곧 무너질 듯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립니다만 달러화는 절대 붕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학습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미국을 제외한 주식시장이 14% 오를 때 미국은 2%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달러화의 약세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달러 표시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따름이지 과연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영국 파운드 하나, 유로 하나, 또 중국 위안화가 미국이 구축해놨던 20세기의 교육 질서, 무역의 질서, 정치의 질서, 외교의 질서, 안보의 질서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허세와 위협 같은 것으로 세계 질서를 다룰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미국에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게 조지 워싱턴의 체리나무입니다. 조지 워싱턴으로 하여금 바른말을 하게 하고 그 바른말을 했을 때 상점 아저씨가 체리를 한 손금 가져가게 했던 그 일화가 있는 게 미국의 정직성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미국의 정치는 허세와 위협, 힘의 과시, 그리고 말의 성찬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 동안 G7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시고 이시바 총리도 가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의장도 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다루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를 하다가 트루도 전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51번째 주 캐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캐나다가 일개의 국가입니다. 그냥 국가도 아니고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국가고 영국과 프랑스와 매우 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몬트리올이나 토론토 같은 데 가면은 불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영어, 프랑스어가 공통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트루도 총리 보고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했던 대통령이 이제 캘거타를 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질까를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네요. 선거 개입과 같은 외국 간섭에 대응을 하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을 하고 핵심 강물, 휘뚜리겠죠. 공국망 확보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 개별 성명으로 의견을 제시하자.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놓고 좀 신경이 이렇게 교차되는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는 피하려고 하겠죠. 카니 총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영국은행 총재도 했고 캐나다 은행 중앙은행 총재도 했던 금융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죠. 카니 총리가 나름대로 발언 수위도 낮추고 중재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에게 이 말 한마디는 한 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매물로 나온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가 바로 대응을 합니다.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절대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Never say nev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글쎄요. 만약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은 한때 일본의 영토였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야지 탄핵을 안 당할까요? 안 그러면 탄핵당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카니 총리는 그거를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부드럽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골든돔을 만들려고 하는데 말 잘 들으면 들어오게 해줄게. 근데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610억 달러 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프랑스 핵물리학연구소의 원장 데레사 델픽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원장으로 오셨는데 그분 말씀을 제가 몇 번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중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좌시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플레인, 불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란과의 핵협정 문제를 하려 그러면 협상을 하려 그러면 프랑스가 상을 차려놓는데요. 그러면 웬만하면 미국이 와서 그 밥상을 보고 맛이 없어도 좀 먹어주면 좋은데 발로 걷어 차버린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중동 사태에 우리가 이제 중동 그러는 그 지역은 석탄의 에너지에서 석유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산업혁명과 주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유럽의 앞마당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때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이
식민지였고 총독이 있었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활무대였습니다. 그 활무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의 나라로,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형태로 만들어 왔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대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삐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낸대요. 이란 그러지 말고 미국과 화해를 해야지. 또 미국 보고는 우리가 중재를 잘할 테니까 회의 오셔가지고 이란 협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와서 밥맛 없다고 상을 걷어차버리고 나간다는 게 그 테레사 델팩 원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2006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19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 핵 문제라는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말씀을 드릴 건데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전쟁에 한 3개를 말리다 가고 계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지 못했으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은 이란은 누가 지원을 할까요? 당연히 러시아,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통보받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그 핵 협상에 바이든 정부가 아니죠. 오바마 정부 때 시작했던 협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핵 협상을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와 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오늘날의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의 배경이 방금 말씀드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의 배경은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미국답지 않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텍사스에서 그리고 미네소타나 시카고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하루만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세계 전쟁에 휘말리고 있으면서 과연 미국의 힘이 동맹들의 지원이 없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스스로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쟁은 치명적인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떠오르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G2 국가의 파트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여당이 실수할 때마다 야당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수할 때마다 누구의 그 힘이 올라가냐면 중국의 힘이 상승을 하는 형태예요. 이거를 제가 헛발질 하신다, 자살골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중국을 업어 키운 게 미국입니다. 이제 와서 중국 보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은 중국이 보면 웃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방식은 이러지도 않았고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노스웨스턴 대학의 기여금이죠.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 같은 기부금인데 그 금액을 중단했다는 그런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부금이 끊긴 배경은 반유대인 운동을 했다. 조직을 학생 측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반유대인 활동을 하는 대학에는 어떤 정부의 보조금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보조금 NIH입니다.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이 두 군데서 나가는 보조금을 끊어버렸어요. 노스웨스턴 대학은 비상입니다. 비상인데 노스웨스턴 대학의 비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대학에서 뭘 연구하고 있었느냐? 암 관련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1,600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소위 그 임상 실험을 약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지원비가 끊겨지는 바람에 미국 시민들의 이 생명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전쟁 3가지 플러스 1 관세 전쟁은 4번째 전쟁이라고 했고 미국 국민과의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또 미국의 역사로서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올려드리면서 제발 이성을 좀 찾으시고 미국 다움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시고 허세나 위협이나 이런 걸로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